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라라의 사연극장 진행자 성우 이주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배은 망덕한 동서에게 복수해준 주인공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서유리. 엄마가 회사 가서 돈 많이 벌어 장난감도 매일 사주고 참 좋지? 큰엄마의 말에 5살 조카 서유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회사 가는 거 아니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매일 아침에 예쁜 옷 입고 출근하잖아. 그럼 어디 가는데? 안경 쓴 아저씨 만나. 안경 쓴 아저씨 만나서 아빠 통장 이야기하고 맨날 도장 찍어. 방금 전까지 거실 매트 위에서 평화롭게 장난감 블록을 맞추던 5살 조카의 입에서 나온 그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제 귀가를 세게 때렸습니다.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매일 밤 자정이 다 된 시간. 짙고 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아이를 데리러 오던 동서의 수상한 옷차림과 묘하게 들떠있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동서가 다닌다는 그 번듯한 직장이 진짜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 그리고 조카 입에서 나온 남편 통장과 도장 이야기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뒷바라지하며 쉴 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우리 가족의 평온했던 아파트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6개월 전, 그 기가 막힌 사기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1년 전,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유산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평생 2 아들만 바라보고 알뜰하게 사셨던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 수도권 외곽에 있는 작지만 알짜배기인 상가 건물 하나를 남편과 서방님 공동 명의로 남겨주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며칠 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이 남겨주신 상가 건물 말이야. 동생이랑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반반 나누기보다는 일단 그냥 두는 게 어떨까 싶어. 달마다 나오는 월세 모아서 어머님 제사 모실 때 쓰고 우리 형제들 경조사 있을 때 보탰으면 딱 맞을 것 같거든.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당신 생각에 찬성해. 서방님네나 우리나 당장 현금이 급해서 길거리에 앉을 상황도 아니고 어머님 손때 묻은 건물을 돌아가시자마자 팔아서 돈으로 가르는 건 도리가 아니지. 서방님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어? 응? 당연히 그러자고 하더라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유산 정리는 아주 매끄럽게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생전에 유독 서방님네 늦둥이 아들인 5살 서유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뻐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도 조카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해가 바뀌면서 아랫동서에게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결혼 전부터 줄곧 전업주부로만 살았어요. 솔직히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편도 아니었고 서방님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외벌이 월급으로 자기 치장하고 동네 엄마들이랑 어울려 다니는데 돈을 꽤 쓰는 타입이었죠. 그래도 서방님이 자기 아내라고 끔찍이 아끼고 감싸니 저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잔소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어머님 첫 기일을 앞두고 가족들이 다 같이 저희 집 거실에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사의 모습에 저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놓칠 뻔했어요. 한눈에 봐도 로고가 선명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아주 독하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가방 새로 샀어? 아주 번쩍번쩍하네. 서방님 혼자 외벌이 하느라 고생하는데 돈 좀 아껴 쓰지 그래. 요즘 물가도 장난 아닌데. 아, 형님 이거요? 저 이번에 취업했어요. 그이가 저 취업 축하한다고 큰맘 먹고 하나 사준 거예요. 예쁘죠? 취업? 동서가 직장을 구했다고? 갑자기 무슨 일로 직장을 다녀? 서유리는 아직 5살밖에 안 됐잖아.
제 질문에 옆에 있던 서방님이 신이 나서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집사람 능력 대단하죠? 아, 글쎄.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심심풀이로 이력서를 냈는데 아주 번듯한 외국계 무역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 뭡니까? 대우도 파격적이고 조건도 너무 좋아서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외벌이 탈출입니다. 어머, 동서 대단하네. 집에서 애만 보다가 갑자기 무역회사라니. 축하해요. 아유, 뭘요? 아주버님, 제가 예전에 아가씨 때 무역 쪽 일을 조금 해본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운 좋게 붙었어요. 그래, 무역회사면 월급도 높고 좋겠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출근이면 우리 서유리는 어쩌고? 어린이집 4시에 끝나면 누가 봐주려고 그래? 제 날카로운 질문에 동서와 서방님이 슬쩍 시선을 피하며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서방님이 퇴근길에 저희 집을 불쑥 찾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저는 고3 아들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주방을 치우던 참이었죠. 서방님, 웬일이에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아, 네, 형수님. 밥은 회사에서 대충 먹고 왔어요. 저기, 형수님. 저 진짜 염치 없는 거 하는데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낯빛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일단 앉아요. 물잔 줄 테니까 천천히 말해봐요. 아, 형수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서유리 말입니다. 집사람이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어린이집 하원하고 나서 애 봐줄 사람이 도저히 구해지질 않아서요. 장모님은 허리가 편찮으셔서 무리라고 하시고 사람을 구해보려고 동네를 다 뒤졌는데 도저히 믿고 맡길 데가 없네요.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요? 설마 나보고 애를 봐달라는 소리는 아니죠. 우리 집 상황 서방님도 잘 알잖아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부탁드릴게요. 어린이집에서 4시에 형수님이 하원시켜서 저희 부부 퇴근하고 데리러 올 때까지만요. 한밤 9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월급에서 매달 300만 원씩 따로 형수님 통장으로 쏴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어요. 서방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집 수험생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 당장 내년에 대학 가야 해서 집안 전체가 살얼음판인데 5살짜리 남자애를 밤 9시까지 나보고 보라고요? 나도 낮에 밀린 집안이라고 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동서가 일 시작하는 건데 왜 서방님이 와서 내 눈치를 봐요? 동서는 뭐래요? 집사람은 형수님 눈치 보인다고 저한테만 매달려서 울고 있어요. 형수님, 3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살려주시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300만 원? 서방님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돈이 남아서 나한테 300을 줘요? 그 돈이면 시중에서 전문 시터 아주머니 풀타임으로 쓰고도 남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난 못해요. 우리 아들 공부에 단 1%라도 방해되는 일은 절대 안 할 거니까 동서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전해요. 저는 아주 단호하고 차갑게 거절했어요. 고3 아들을 둔 엄마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죠. 서방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 뒷모습이 안쓰럽긴 했지만 제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밤에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펄쩍 뛰었어요. 잘했어. 재수 씨도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애당초 애 맡길 때도 안 구해놓고 덜컥 취직부터 하면 어쩌자는 거야? 고3 조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한테 애를 넘겨? 당신 절대 흔들리지 마. 동생 녀석, 불쌍해도 이건 선을 확실히 넘었어. 당연하지. 내가 바보야? 서방님 부탁이라고 덥석 받게? 300만 원 준다는데 그 돈 벌자고 내 아들 수능 망칠 일 있어? 절대 안 해. 그렇게 확고하게 마음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날 밤이었어요. 제 평생 그렇게 생생하고 소름 돋는 꿈은 처음이었어요. 꿈속에서 창밖으로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낯선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죠.
주변이 어둑어둑한데 저 멀리서 누군가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물에 흠뻑 젖은 얇은 옷을 입고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계셨어요. 어머님의 품에는 5살짜리 우리 조카 서유리가 낡고 얇은 담요에 둘러싸여 새파랗게 질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다가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품에 조카를 억지로 꽉 안겨주셨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똑똑 흘리시며 입모양으로 무언가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애절한 눈빛과 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시던 그 처절한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조카를 제게 넘긴 시어머니는 비가 쏟아지는 복도 끝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지셨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남편은 옆에서 골아떨어져 있었고 벽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찬물을 들이켰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이 도무지 진정되질 않았어요. 평소 꿈의夢같은 건 콧방귀를 뀌는 성격인데 시어머니의 그 절박한 눈빛과 제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던 조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제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 어젯밤에 어머님 꿈 꿨어.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번도 꿈에 안 나오시더니 웬일이래. 무슨 꿈인데 아침부터 사람 얼굴이 백지장이야?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어머님이 서유리를 안고 복도에서 엉엉 울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서유리를 억지로 떠안기고 가셨어. 얼굴이 얼마나 창백하시던지. 나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기분이 너무 찜찜하고 불길해. 아무래도 서방님 부탁 내가 들어줘야 할 것 같아. 당신 제정신이야? 꿈은 그냥 꿈이야. 어제 동생이 다녀가서 당신도 신경 쓰여서 그런 거라고. 우리 아들은 어쩌고? 서유리를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 9시까지 보면 당신 병나. 나도 밤새 고민했어. 그런데 어머님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손주를 끌어안고 우시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아들한테는 내가 잘 설명하고 양해 구할게. 서유리는 거실에서 절대 안 놀게 하고 내 안방에서만 조용히 책 읽어주고 재우면 아들 공부에 큰 지장 없을 거야. 대신 서방님네한테는 내가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을 거야.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 단호한 결정을 꺾을 수는 없었죠. 저는 아들이 독서실에 간 주말 오후 서방님과 동서를 저희 집 거실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저는 미리 방에서 프린트해온 종이 2장을 테이블 위에 턱 올려놓았습니다. 서방님, 동서, 내가 조카 봐주기로 한 거 들었죠? 형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서방님,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고요. 동서, 내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냥 구두로 대충 넘어가는 건 딱 질색이야. 우리 확실하게 가족 간 근로계약서 쓰고 시작하자. 여기 읽어봐. 내가 조항 다 적어놨어. 네? 근로계약서요? 형님, 가족끼리 애 좀 봐주시는 건데 무슨 계약서까지 써요? 너무 정 없으신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돈 문제 엮이면 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나중에 서로 딴소리하고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내가 독하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어. 동서의 얼굴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당장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군말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서방님은 옆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형수님 말씀이 다 맞다고 맞장구를 쳤고요. 속으로는 동서의 그 억울해하는 표정이 아주 얄미웠지만 꿈속에서 울던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 저의 험난한 육아 파트타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5살 남자애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지요. 좁은 아파트 거실 매트 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혼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유라, 살살 걸어야지. 아랫집 할아버지 올라오셔서 화내신다.
우리 조용히 앉아서 로봇 조립할까? 매일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에서 인터폰이 울릴까봐 까치발을 들고 다니며 아이를 달래는 게 일상이었어요. 고3 아들이 독서실에서 돌아오는 무렵이면 저는 조카를 제 안방으로 서둘러 데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꼭 닫았습니다. 책을 읽어주며 억지로 재우느라 진땀을 뺐지요. 아들은 거실에서 조카 장난감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 툴툴거렸습니다. 엄마, 나 모의고사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작은 엄마한테 좀 일찍 데려가 달라고 하면 안 돼? 안방에서 칭얼거리는 소리 들리는 거 은근히 거슬려. 미안해 아들. 엄마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는 좋은 헤드셋 하나 사줄게. 조금만 참자. 작은 아빠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방전되어 소파에 뻗어있을 무렵인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서가 아이를 데리러 온 거였죠.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밤마다 찾아오는 동서의 모습에서 아주 불쾌하고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훨씬 넘어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때쯤 헐레벌떡 뛰어온 동서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회식이 길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애는 자요? 서율이 잠든 지가 언젠데 방에서 곤히 자고 있어. 그런데 동서 회사에서 술도 마셔? 무역회사라더니 회식 분위기가 꽤 거창한가 봐. 옷차림도 그렇고 제 날카로운 지적에 동서가 흠칫 놀라며 재킷깃을 여미더라고요. 현관 센서 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동서의 얼굴은 술 기운 때문인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드라이를 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좁은 현관에 진동하는 냄새. 그건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서나 묻혀오는 고기 냄새나 찌든 땀 냄새가 아니라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맡을 법한 아주 독하고 매혹적인 향수 냄새였습니다. 아, 네 외국계 회사라 다들 자기 관리에 철저해서요. 향수는 직장 동료가 새로 샀다며 뿌려보라고 해서 아까 잠깐 뿌린 거예요. 얼른 애 데리고 가볼게요. 내일 봬요, 형님. 동서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자고 있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는 쫓기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쾅 닫힌 현관문 틈으로 남은 진하고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한참 동안이나 거실을 맴돌았지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카 입에서 나온 그 천진난만한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주스컵을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조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어요. 아이들은 어른이 놀라거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리니까요. 그래? 안경 쓴 아저씨를 만났어? 우리 서율이 빵집에서 만났구나. 그 아저씨가 엄마 회사 사장님인가 보네. 몰라. 엄마가 나한테 패드 주고 초코 케이크 사줘서 나는 뽀로로만 봤어. 근데 아저씨가 아빠 통장이랑 아빠 도장 가져왔냐고 자꾸 물어봤어. 하얀 종이도 엄청 많았어. 아빠 통장이랑 도장? 우리 서율이 기억력도 참 좋네. 엄마가 도장 쾅쾅 찍었어? 응? 엄마가 막 도장 찍고 아저씨한테 종이 줬어. 그리고 나한테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 아이의 말은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서방님의 통장과 도장, 수많은 서류, 그리고 비밀이라는 당부까지. 동서가 다닌다는 그 번듯한 외국계 무역회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저는 조카에게 간식을 먹이고 거실에서 놀게 한 뒤 주방으로 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지만 섣불리 남편이나 서방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어요. 5살 아이의 말만 듣고 사람을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서의 행동을 아주 조용하고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장조림과 진미채 볶음을 넉넉하게 해서 반찬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서방님네 아파트를 향했죠. 평소라면 굳이 가지 않았을 테지만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는 핑წყ거리였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방님네 층에 내렸어요.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가려는데 현관문 옆에 달린 우편함에 두툼한 흰색 우편물이 비스듬히 꽂혀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려 우편물을 확인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방님의 이름과 함께 시중은행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는 바로 개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한도조의 안내서였습니다. 서방님이 저에게 조카를 맡기며 매달 주기로 한 300만 원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을 알아보는 건가 싶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제가 그 봉투를 집어 들려던 찰나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 형님,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뒤를 돌아보니 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창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동서는 아주 화려한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차림으로 서 있었죠. 손에는 근처 백화점에서 산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요. 동서.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회사 안 갔어? 무역회사는 원래 평일 대낮에 퇴근해? 제 묻는 말에 동서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어요. 아, 네. 오늘 오후에 반찬했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무리했더니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요. 그래. 아파서 반찬한 사람 치고는 옷차림이 너무 화려한데 백화점 쇼핑 다녀오는 길인가 봐. 아, 이건 거래처한테 줄 선물 좀 사느라고요. 근데 형님, 손에 들고 계신 거 뭐예요? 동서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은행 우편물에 꽂혔습니다. 동서는 거의 빼앗다시피 제 손에서 그 우편물을 낚아채서 자기 가방 안에 쑤셔 넣었지요. 우편물 서방님 거 같은데? 대출 한도 조회서라고 적혀 있던데 요즘 집안에 무슨 큰 돈 들어갈 일이 있어? 서방님이 무리해서 나한테 조카 돌봄비 주는 거면 나 안 받아. 아유, 형님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은행에서 무작위로 보내는 스팸 우편물이에요. 그이 버는 게 얼만데 무슨 대출을 받아요? 반찬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동서는 도망치듯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쾅 닫힌 철문 앞에서 저는 헛웃음을 쳤죠. 스팸 우편물? 봉투 겉면에 버젓이 서방님 이름과 고유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스팸이라고 둘러대는 꼴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퇴근한 남편을 앉혀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동서 말이야. 혹시 서방님 몰래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크게 해? 재수 씨가 에이,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무슨 수로 코인을 해?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무래도 수상해. 오늘 낮에 서방님네 반찬 갖다 주러 갔는데 동서가 대낮부터 백화점 쇼핑백 들고 있더라고. 몸 아파서 반찬했다고 둘러대는데 화장도 아주 진하고 더 이상한 건 서방님 앞으로 날아온 대출한도 조의 우편물을 나한테서 막 뺏어가서 숨기더라고. 동서가 빚내서 투자하다가 물려서 이자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야? 회사 다닌다는 것도 사실은 주식방 같은 데 출근하는 걸 수도 있고 설마 그럴 리가. 무역회사 취직했다고 동생이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동생한테 슬쩍 떠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확실한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서방님한테 말했다가 만약 진짜 회사 다니는 거면 우리 부부만 졸지에 사람 의심하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당신이 꾹 다물고 있어. 내가 동서 다니는 회사 한번 제대로 알아볼 테니까. 저는 그 주 금요일 날 샌드위치와 과일을 예쁘게 포장해서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취업했다고 서방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그 무역회사가 있다는 대형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위층 무역 부서 쪽에 도시락 좀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인데 제 동서거든요. 깜짝 선물로 주고 싶어서요. 아, 네 방문객이시면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출입증이 발급됩니다. 찾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소속 부서도 알려주세요. 이름은 땡땡땡이고요. 외국계 무역회사라고 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탁탁 두드리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시만요. 저희 빌딩 직원 명단에는 그런 성함을 가진 분이 안 계시는데요. 네? 아, 그럴 리가요? 지난달에 입사해서 매일 여기로 출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직원이 없다니깐요. 손님, 출입증은 발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가짜 직장. 동서는 처음부터 취업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서방님을 깜쪽같이 속이고 저에게 조카를 맡겨가며 밖으로 나돌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철저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날 밤, 아이를 데리러 온 동서에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미끼를 던졌어요. 동서,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렵나 봐.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아니, 며칠 전에 서방님 우편함 보니까 대출 서류 같은 게 계속 날아오길래 동선의 회사가 자금난이라 서방님이 대출 받아서 융통해주나 싶어서 물어봤지. 아휴, 형님도 참 상상력이 대단하세요. 그거 다 스팸이라니까요? 저희 회사 완전 탄탄하고 잘 나가요. 안 그래도 다음 달에는 회사에서 저보고 해외 출장 다녀오라고 난리라 여권 갱신해야 하나 고민 중인걸요. 서유리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가볼게요. 동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술술 거짓말을 뱉어냈어요. 해외 출장이라는 단어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꼬리가 길어지면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니까요. 동서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동서가 매일 향하는 진짜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내야 했죠. 그때 번뜩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조카 서유리의 손목에 항상 채워져 있던 파란색 미아 방지용 스마트워치였어요. 서방님은 제가 조카를 전담해서 돌보게 되면서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제 휴대폰에도 스마트워치 추적 앱을 깔고 연동을 시켜주었거든요. 동서가 조카를 하원시켜서 어떤 경로를 거쳐 저에게 아이를 맡기러 오는지, 그리고 퇴근길에 아이를 데려가는 척하며 혹시 다른 곳을 들르는지 모든 동선이 그 앱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조카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저는 조용히 스마트워치 앱을 열고 위치 기록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붉은색 점들이 날짜별로 찍혀 있었죠. 저는 동서가 출근한다고 했던 시간대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붉은 점들이 뭉쳐있는 곳은 화려한 비즈니스 타워나 대형 오피스 빌딩이 아니었어요. 동서의 동서는 매일같이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하고 인적이 드문 상가 골목에 집중되어 있었죠. 저는 휴대폰 지도를 확대해 그 골목의 로드뷰를 켰어요. 스마트워치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건물 1층과 2층의 간판들을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무역회사는커녕 평범한 사무실조차 없었어요. 낡은 간판들에 적힌 글씨들은 하나같이 기괴하게 조합되어 있었죠. 신속 서류 대행, 해외 이주 공사, 부동산 권리 분석 컨설팅, 그리고 조카가 말했던 안경 쓴 아저씨와 통장. 도장이라는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동서는 주식이나 코인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시동생의 통장과 도장, 그리고 서류 대행 업체와 해외 이주 공사. 이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우리 가족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무서운 사기극의 전조였던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 즉시 스마트워치 앱의 동선 화면을 전부 캡처하고 서방님과 남편을 집으로 조용히 호출했습니다.
본격적인 덫을 놓을 시간이 온 거죠. 그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온 고3 아들이 식탁에 앉으며 불쑥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오늘 학원 끝나고 오다가 이상한 거 봤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배고프지? 얼른 손 씻고 밥부터 먹자.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엄마 말이야. 무역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다 말고 우뚝 멈춰 섰어요. 왜? 너희 작은 엄마 봤어? 어디서? 나 논술학원역 건물이 유학원이랑 해외 이민업체 몰려있는 빌딩이잖아. 오늘 수업 일찍 끝나서 1층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 마시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 건물 입구에서 작은 엄마가 어떤 안경 쓴 아저씨랑 팔짱 끼고 찰싹 붙어서 차에 타는 거 봤어. 나 잘못 본 거 아니야. 작은 엄마가 저번에 우리 집 올 때 메고 왔던 그 번쩍거리는 명품 가방 그대로 들고 있었어. 안경 쓴 아저씨? 그 차 번호판 혹시 기억나?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는데 번호는 잘 모르겠어. 근데 두 사람은 엄청 다정해 보이던데? 작은 엄마 회사 상사야? 사내 연애라도 하시는 건가? 작은 아빠는 어쩌고.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목격담은 제가 며칠 동안 스마트워치 위치 추적으로 확인했던 동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해외 이민업체와 유학원이 몰려있는 그 낡은 건물. 그리고 조카가 말했던 안경 쓴 아저씨. 모든 파편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애써 침착한 척 아들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공부에만 신경 써. 오늘 네가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빠한테도 비밀이야. 알았지? 알았어. 엄마 표정 보니까 뭔가 큰일 난 것 같네. 나 밥 먹고 바로 방에 들어가서 인강 들을게.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저는 식탁에 앉아 달력을 노려보았습니다. 동서가 다음 달에 해외 출장을 간다고 넌지시 말했던 그 날짜. 그것은 출장이 아니라 출국. 아니, 도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서방님이 도착하자 저는 스마트워치 캡처 화면과 아들의 목격담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재수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이상한 건물에 들락거린다고? 당신 너무 억측하는 거 아니야? 억측? 당신 동생 일이라서 현실 부정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내 말 똑바로 들어. 서유리가 안경 쓴 아저씨한테 자기 아빠 통장이랑 도장 넘기는 걸 똑똑히 봤어. 그 안경 쓴 아저씨가 있는 곳이 해외 이주공사란 서류 대행 업체야. 동서는 서방님 통장으로 뭔가 엄청난 짓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당장 내일 주말이니까 서방님 우리 집으로 조용히 불러. 동서한테는 절대 티내지 말고 그냥 형제끼리 사우나 가자고 핑계대고 데려와. 다음날 일요일 오전. 동서는 주말 세미나가 있다며 아침 일찍 예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고 했어요. 서방님은 운동복 차림으로 덜렁덜렁 저희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형님, 사우나 가자더니 왜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형수님 좋았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스마트워치 위치 기록을 인쇄한 종이들을 차례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맞은편에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서방님이 소파 끝에 어정쩡하게 걸터 앉았죠. 서방님,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대답해요. 최근에 서방님 명의로 대출 알아보거나 은행에 서류 내 준 적 있어요? 아니면 동서한테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맡긴 적은요? 네? 아니요. 제가 대출을 왜 받습니까? 신분증이랑 도장은 집사람이 저번 달에 연말정산 서류 낸다고 가져간 뒤로 굳이 달라는 말을 안 해서 그냥 집사람이 보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당장 서방님 휴대폰 줘봐요. 저는 서방님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켰어요. 서방님이 직접 지문 인식을 해서 계좌 목록이 뜨자마자 저는 마이너스 통장 잔액부터 확인했죠.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서방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0원이야. 한도 끝까지 꽉꽉 채워서 다 빼갔다고. 이게 뭡니까?
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저는 마이너스 통장 건드린 적도 없는데요. 카드값 나가는 계좌도 아닌데 동서가 들고 다니는 그 비싼 명품 가방. 그게 다 서방님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동서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취업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아니 그럼 재수 씨가 몰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야? 취업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출 받아서 쇼핑하러 다닌 거냐고. 빚만 지고 쇼핑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당신들 안 불렀어. 서방님, 이거 똑똑히 봐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인쇄물들을 서방님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거 서율이 스마트워치 위치 기록이에요. 동서가 매일 출근한다던 무역회사 건물이 아니라 시 외곽에 있는 해외 이민업체랑 서류 대행업체 골목이에요. 동서가 매일 대낮에 여기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누구랑? 어떤 안경 쓴 남자랑 팔짱 끼고 다정하게 있는 걸 우리 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네? 그게 무슨 내연남이요? 그 사람이랑 대행업체는 왜 서방님, 서유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안경 쓴 아저씨한테 아빠 도장이랑 통장 주고 맨날 하얀 종이에 도장 쾅쾅 찍는다고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핑계대고 다음 주에 여권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동서 내연남. 평범한 남자 아니에요. 서류 위조해주는 브로커일 확률이 높아요. 당신, 설마 어머님이 남겨주신 우리 공동명의 상가 건물? 맞아.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상가 건물. 그거 서방님 지분 절반 있잖아요. 동서가 그 브로커 남자랑 짜고 서방님 신분증이랑 인감도장 도용해서 서방님 지분만큼 건물 담보로 거액 대출 받으려는 거예요. 대출 실행되면 그거 전부 달러로 환전해서 다음 주에 그 길로 해외로 튈 작정이라고요. 나한테 조카 맡긴 것도 서류 작업하러 다닐 시간 필요해서 속인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은 휴대폰 화면과 인쇄물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죠. 손을 덜덜 떨더니 이내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거였죠. 남편도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서방님, 지금 울 때 아니에요. 눈물은 다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혼자 흘려요. 어머님이 왜 그 비 오는 날 내 꿈에 나타나서 서유리를 억지로 떠안겼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 재산 홀라당 날아갈 거란 거 어머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당장 정신 차리고 내 말대로 해요. 서방님은 붉어진 눈을 번쩍 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일날 밟자마자 당장 서방님이랑 당신 둘이 같이 법원부터 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어머니가 남겨준 그 상가 건물에 처분 및 담보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걸어요. 서류 다 준비해서 누구도 그 건물 건드리지 못하게 꽉 묶으라고요. 그래. 재수 씨가 대출 일으키기 전에 아예 지분을 못 움직이게 가처분을 걸어버리자. 그리고 서방님은 법원 일 끝나면 곧바로 주민센터랑 거래하는 모든 은행 싹 다 돌아요. 동서가 가지고 있는 서방님 인감 도장. 그거 효력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장 파서 인감 변경 등록해요. 신분증 분실 신고하고 새로 발급받고 은행 가서 서방님 명의 모든 계좌 비밀번호 싹 다 바꾸고 대출 지급 정지시켜놔요. 공인인증서 폐기하고 보안카드도 전부 새로 발급받고요. 동서가 서방님 이름으로 단돈 10원도 못 빌리게 철저하게 막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연차 내고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뛰어갈게요. 집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절대 안 돼요. 동서가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간다고 했죠? 그게 디데이예요. 그때까지 동서는 자기가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게 둬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브로커놈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서방님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퇴근하고 서유리는 계속 내가 볼 테니까 평소랑 똑같이 행동해요. 티내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셋은 아주 치밀하고 조용하게 덫을 놓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과 서방님은 법원으로 달려가 공동명의 상가 건물에 대한 가처분 절차를 밟았죠. 서방님은 그 길로 은행 여러 군데를 돌며 기존 인감도장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통장 비밀번호를 모조리 바꿨어요. 이로써 동서가 그동안 몰래 위조했던 모든 서류는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며칠 뒤 디데이를 앞둔 늦은 밤이었어요. 동서가 평소처럼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저희 아파트로 조카를 데리러 왔어요. 동서의 얼굴은 아주 밝고 들떠 있었죠. 형님, 저 내일 모레 드디어 해외 출장 가요. 회사에서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형님이 며칠만 더 늦게까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해외 출장. 입만 열면 숨쉬듯 뱉어내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표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해외 출장? 좋겠네. 동서, 회사에서 아주 능력 인정받나 봐. 알았어. 서율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식처럼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출장 준비나 잘해. 짐은 다 쌌어? 필요한 서류나 도장 같은 건 다 챙겼고? 빠진 거 없이 아주 꼼꼼하게 챙겨가. 외국 나가서 서류 하나 없어서 일 틀어지면 큰일이잖아. 제가 서류와 도장이라는 단어에 묘하게 힘을 주어 말하자 동서가 아주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길게 올려 웃었어요. 네,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꼼꼼한데요.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그럼 저 출장 잘 다녀올게요. 형님, 서율이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동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훔친 서방님의 돈과 가짜 서류들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녀가 완벽하게 챙겼다고 자신하는 그 서류들이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내연남과의 화려한 도피를 꿈꾸며 현관문을 나섰죠. 저는 닫히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덫은 완벽하게 쳐졌고 이제 남은 건 제 발로 그 덫에 걸어 들어온 동서의 목줄을 확실하게 쥐어짜는 일뿐이었어요. 다가오는 목요일. 출국장 앞에서의 통쾌한 인과응보가 머지않았습니다. 드디어 동서가 말했던 해외 출장 당일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커다란 이민용 캐리어 2개를 양손에 쥔 동서가 아주 화려한 공항 패션 차림으로 서 있었죠. 서유리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동서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들뜨고 상기되어 있었어요. 형님, 아침 일찍부터 정말 죄송해요. 비행기 시간이 오전이라서 제가 좀 서둘렀어요. 그이한테는 어젯밤에 인사했고 출장가 있는 동안 우리 서율이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 짐이 엄청 많네. 일주일 출장 가는 것 치고는 무슨 이민 가는 사람처럼 짐을 쌌어. 출장 준비는 아주 완벽하게 잘 마쳤고, 네. 서류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챙겼어요. 회사에서 이번에 저한테 거는 기대가 커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짐이 좀 늘었네요. 형님, 저 그럼 늦어서 진짜 가볼게요. 동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저는 조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죠.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는 아들이 목격했다던 그 검은색 고급 세단이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트렁크에 짐을 싣고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 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안방문을 열고 남편과 서방님을 불렀어요. 어젯밤 퇴근하고 몰래 저희 집에 와서 밤을 새운 서방님은 이미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방금 동서 출발했어요. 우리도 바로 공항으로 출발합시다. 당신 차 시동 걸어. 우리 셋은 남편의 차를 타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동서가 탄 검은색 세단을 쫓아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서방님은 조수석에 앉아 마른 세수만 연거푸 해댔죠. 인천공항 출국장 3층은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어요.
우리는 멀리서 동서와 그 브로커 남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고 나서 출국 게이트 바로 앞에 있는 탁 트인 대형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동서는 남자의 팔짱을 꼭 끼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남자는 테이블 위에 비행기 티켓 2장과 서류 뭉치를 올려두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 평화롭고 다정한 광경을 보자마자 서방님이 이성을 잃고 튀어나가려는 걸 제가 팔을 꽉 잡고 제지했어요. 서방님, 여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 우리만 손해예요. 감정 빼고 아주 차갑고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나만 믿고 따라와요.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두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제 양옆을 든든하게 지켰죠. 동서, 일주일짜리 회사 출장 간다더니 출장 파트너가 아주 다정해 보이네. 서방님 놔두고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출국하는 기분이 어때? 제 목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란 동서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퍼렇게 질린 얼굴의 서방님을 발견한 동서의 손에서 커피잔이 툭 떨어졌어요. 여보, 형님. 아니 여기는 어떡해. 안경을 쓴 브로커 남자는 상황 파악이 덜 됐는지 인상을 팍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당신들 뭡니까? 이 여자분 일행이라도 됩니까? 일행? 일행이 아니라 법적인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다. 이 사기꾼아. 동서. 아주 꿈에 부풀어서 비행기 시간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 어쩌지?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상가 건물 담보 대출금 영원히 네 통장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대출금이라니요? 형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무역회사 출장 가는 거라니까요. 끝까지 거짓말할래? 네가 서유리 핑계대고 대낮에 서류 위조 대행업체 들락거리면서 서방님 인감도장 파고 신분증 위조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들고 온 가방에서 어젯밤 꼼꼼하게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 비행기 티켓 위로 팍 던졌습니다. 똑똑히 봐. 네가 몰래 팔아넘기려던 어머님 상가 건물. 우리가 진작에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묶어놨어.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그 서방님 가짜 인감도장. 그거 서방님이 며칠 전에 주민센터 가서 싹 다 폐기하고 효력 정지시켰고 대출은행 가서 서방님 명의 계좌 비밀번호 싹 다 바꾸고 대출 지급 정지까지 걸어놨는데 너희들 통장으로 돈이 꽂혔을 리가 없지. 제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동서가 아니라 그 브로커 남자였어요. 남자는 황급히 테이블 위에 던져진 가처분 결정문과 은행 대출 정지 확인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눈을 굴리며 읽어 내려갔죠. 서류가 모두 진짜라는 걸 확인한 남자의 입에서 험한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돈줄이 막혔다는 걸 알아차린 남자는 동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려 했어요. 어딜 도망가? 당신 우리 동생 신분증 도용해서 사기 대출 받으려고 한 거 지금 경찰에 전부 신고할 거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남편이 재빠르게 남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자리에 억지로 주저앉혔어요. 공항 경찰대에 이미 남편이 상황을 신고해둔 상태였죠. 도망칠 길이 막힌 남자는 동서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어요. 야, 네가 서류 작업 완벽하게 끝났다며? 남편 바보라서 절대 모를 거라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나는 서류만 떼준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동서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주저앉아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남자는 가차없이 동서를 발로 밀어냈어요. 사랑의 도피를 꿈꾸던 두 사기꾼의 밑바닥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서방님이 천천히 동서 앞으로 다가갔어요. 평소 아내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서방님의 눈빛에는 이제 경멸과 분노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신이란 여자 진짜 소름이 끼친다.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물 날려먹고 나한테 엄청난 빚까지 떠넘긴 채 저 남자랑 도망쳤겠지. 오늘부로 당신이랑 나는 끝이야.
내 변호사 통해서 바로 이혼 소장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짐 싹 다 뺏어버렸으니까 우리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마.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잠깐 홀렸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동서가 바닥에 엎드려 매달렸지만 서방님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오열하는 동서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또박또박하고 단호하게 쨘기를 박았습니다. 동서, 우는 소리 그만해. 네가 용서 빌어야 할 사람은 서방님 하나가 아니야. 형님, 제발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 형사 고발은 경찰서 가서 따지고 나랑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서유리까지 기만하면서 입힌 정신적 피해 보상. 법대로 아주 영혼까지 털어서 다 뜯어낼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상간남 위자료 소송도 아주 두둑하게 청구해 줄게. 네가 저지른 짓의 대가 감옥에서 평생 갚으면서 살아.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 경찰대가 도착했고 동서와 브로커 남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나란히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해외 출국장 앞에서 화려한 도피를 꿈꾸던 동서의 결말은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떠안은 채 철창 신세를 지는 전과자로 전락한 것이죠.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며칠 뒤 저희 아파트 거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고 있고 식탁에는 제가 솜씨를 발휘해 만든 불고기와 갓 무친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엄마, 오늘 밥 냄새 진짜 좋다. 나 학원 끝나고 오는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아. 서방님도 얼른 앉아요. 찌개 식겠다. 서방님은 조금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한결 편안해진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동서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내고 5살 조카와 단둘이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죠. 형수님, 매번 이렇게 저희 부자 밥까지 챙겨주시고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무슨 면목 타령이에요. 서유리, 큰엄마가 만든 고기 맛있어? 많이 먹어. 응, 큰엄마 최고야. 아빠, 나 고기 반찬 더 줘. 오물오물 밥을 먹는 조카의 통통한 볼을 보며 남편과 저는 마주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사기극에서 벗어나 다시 되찾은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좁은 아파트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님, 비 오는 날 저한테 오셔서 우리 서유리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우리 가족 제가 앞으로도 똑부러지게 잘 지킬게요. 따뜻한 찌개 연기 사이로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평화가 무엇인지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든든하고 포근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